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말장난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김사과 시리즈 14번째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죽장 하나 짓고 망해를 신고 대자연 속을 휘적휘적 걸어 나가노라니 김삿갓의 마음이 이보다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두루 훑어보니 첩첩이 둘러선 태산들은 아직 아침 안개에 잠겨있고 저 멀리 산 고이짝에서 흘러오는 물소리는 마치 두 팔을 벌려 김삿갓을 맞아주는 듯 들려왔지요. 아, 내가 미쳤지. 무엇이 아까워 무봉 같은 협작꾼에게 붙잡혀 반년이나 허송세월을 했단 말인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백낙촌에서 겪었던 이들은 아득한 꿈결 속 한 장면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가깝고 먼 산에서 울려 퍼지는 새소리들이 서로 엇박 없이 어울려 마치 한국의 교향악처럼 산중에 조화롭게 흐르고 있었지요. 이렇게도 좋은 산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어찌 속세의 개투에 스스로 얽매여 있었던가. 그 생각이 미치자 김삿갓의 머릿속에 불현듯 이 대백의 산중 문답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묻기를 왜 산속에 사느냐. 웃고 대답지 않으니 마음절로 한가롭다. 흐르는 물 위에 복사꽃 아득히 떠가니 여기가 바로 별천지인가 하노라. 나는 왜 푸른 산에 살고 있는가? 대답 없는 미소는 내면의 평화를 드러내고 있지요. 복숭아 꽃잎들이 흐르는 물에 흩날렸습니다. 별유천지 비인간 산속에 사는 이 대백의 이 풍류를 속세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로서는 끝내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김삿갓은 생각했습니다. 이 대백에게는 이 산중 문답과 뜻을 함께하는 시가 또 하나 있었지요. 친구와 술을 나누는데 산에는 꽃이 피네. 한 잔, 한 잔, 또 한 잔, 술잔을 거듭한다. 술이 취해 잠이 오니 그대여 돌아가라. 내일 또 오려거든 거문고 안고 오게. 산꽃이 만발한 가운데 술을 나누다 취기가 오르면 잠들고 친구에게는 돌아가라 말하며 내일 다시 올 때는 거문고를 안고 오라 하는 내용이었지요. 신선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로애락을 넘어서 산천초목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곧 신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대백을 시선이라 부르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김삿갓은 스스로를 감히 시선이라 부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시제는 미치지 못할지언정 자연을 사랑하고 산수를 즐기는 마음만큼은 이 대백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은근히 자부하며 산길을 휘적휘적 걸어 나갔습니다. 산속의 봄은 아직 이르러 꽃을 피우기에는 부족했고 골짜기 마다에서는 밤사이 녹아내린 얼음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음장 아래에서 흐르는 물소리는 틀림없이 봄의 노래였지요.
밤새 녹은 땅에 김이 올라 아침 안개가 산 허리를 자욱이 감싸고 김삿갓은 앞이 분간되지 않는 오리무중의 산길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잡념을 떨치려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였지요. 문득 마음속에 무의들이 순애라는 시인의 산중기와라는 시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뜬 세상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던고 다만 홀로 산길을 걸어가노라. 내 고향은 산속의 유연한 고장 돌아가 살인문을 닫고 살아볼까나. 떠다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텅 빈 산을 혼자 걷는다. 한가로운 동굴의 그늘 아래에서 돌아가서 장작을 덮어주세요. 아무리 세상 만사를 훌훌 털어버렸다 하나 방랑의 길을 지향 없이 떠돌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건 세상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 터였습니다. 김사가 또한 그러하였지요. 발길은 산속을 향하고 있었으나 마음 한켠에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은근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어 하늘빛이 노래 잠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문득 어디선가 한가락 피리 소리가 맑고도 청아하게 흘러왔습니다. 아마도 목동 하나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심심풀이 삼아 피리를 불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피리 소리만은 사람의 간장을 녹여있듯 구성지고도 간드러지게 들려왔습니다. 김삿갓은 걸음을 늦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불현듯 박해강의 산중 문적이 떠올랐습니다. 밝고도 고요한 석양 무렵에 산속을 한가롭게 걸어가노라. 소리탄 목동의 피리 소리가 만산의 구름을 헤쳐주노나. 창백한 놀박 치치는 멀리 떨어진 마을로 향합니다. 소필이 구름 사이로 바람이 불어 산 전체를 뒤덮는다. 소치는 아이는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무심코 피리를 불고 있는 것이리라. 허나 그 무심함 속에서 흘러나온 피리 소리는 김삿갓의 마음속에 뭉개져 있던 온갖 잡념을 깨끗이 씻어내리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무이자 까마귀들이 극성스럽게 울부짖으며 부산하게 때를 지어 둥우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김삿갓은 신안 마을 어귀에 이르렀지요. 마을에 들어서자 동리 사람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말씀 좀 물어봅시다. 오별감댁이 어디요? 저 오별감댁은 저 산 밑에 있는 기와집이라오. 동리 사람은 팔을 들어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가보니 오별감댁은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제법 커다란 기와집이었지요. 대문 앞에 이르러 김삿갓이 주인을 부르자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무척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었지요. 김삿갓은 공손히 두 손을 모아 인사를 올린 뒤 말하였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오별감은 잠시 난처한 기색을 띠더니 미안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허허, 모처럼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불편하오. 허나 공교롭게도 며칠 전 손자 며느리가 몸을 풀어 지금은 손님을 재워드릴 수가 없소이다. 다만 저녁만은 대접할 수 있으니 바깥 사랑방에서 한 끼 드시고 잠자리는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제야 김삿갓은 대문간에 새빨간 고추가 매달린 인줄이 가로질러 걸려있는 것을 보았지요. 과연 산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김삿갓은 곧 몸을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산모가 계신 댁이라면 제가 어찌 폐를 끼치겠사옵니까? 말씀만으로도 고맙사오니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그대로 발길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별감은 급히 다가와 김삿갓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만류하였지요. 아이고, 산모가 있기로 바깥 사랑방에서 저녁을 드시는 것이 무슨 큰 탈이 되겠소. 잠자리까지는 마련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찾아온 손님을 저녁 한 끼도 대접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 역시 소문으로 듣던 바였습니다. 오별감은 인정이 절절 넘쳐 흐르는 노인이었지요. 김삿갓은 그 후이가 하도 고마워 마침내 저녁만은 그 집에서 얻어먹기로 하였습니다. 이윽고 바깥 사랑방에 밥상이 들어왔는데 반찬이 아주 풍성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오별감은 곁에 앉아 연신 많이 들라 권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양반은 어디로 가는 길이기에 이리도 길이 늦으셨소. 금강산 구경을 가는 길이온데 도중에 술을 조금 마시다 보니 그만 해가 져버렸사옵니다. 허허, 금강산 구경이라니. 그곳이 그렇게 좋다는데 나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한번 다녀오셔도 되지 않겠사옵니까? 오별감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하하하, 아이, 내 나이가 이미 70이라오. 뭐 이제 무슨 기력으로 금강산 구경을 다 하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들었고 밤이 깊어 이슬해서야 김삿갓은 그 집을 나섰습니다. 오별감이 일러준 대로 동구박 서당에서 잠을 청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오별감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김삿갓의 손을 덥석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당에서는 잠만 자고 내일 아침 조반은 꼭 우리 집에 와서 드도록 하오. 찾아온 손님을 내쫓은 것 같아 내 마음이 편치가 않소. 허허, 김삿갓은 그 말에 놀라 손사래를 치며 답하였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 저를 쫓아내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녁을 이토록 융숭이 대접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고맙기 그지없사옵니다. 아침 조반만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별감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예 아무리 산모가 있기로 바깥 사랑방에서 조반을 드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소. 조금도 거북해하지 말고 아침에 꼭 와주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겠소. 그렇게 오별감은 손을 흔들며 여러 번 거듭 부탁하였습니다. 김삿갓은 그 간청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튿날 아침 다시 찾아오겠노라 약속을 한 뒤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요. 그리고 서당으로 찾아가려 하니
허허, 밤길이 너무도 어두워 어디가 어딘지 당체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오별감댁 바깥마당 한켠에는 연자 방앗간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방앗간 옆에는 광인 듯 싶은 작은 방 하나가 딸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구태여 서당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김삿갓은 연자 방앗간 옆에 딸린 그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마른 목초가 가득 쌓여 있어 풀냄새가 코를 찌를 만큼 진하게 풍겼지요. 옳지 되었다. 꼬린내 나는 서당방보다는 차라리 풀냄새가 향기로운 이곳이 얼마나 풍류 있는 잠자리인가. 그렇게 김삿갓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캄캄한 광 속으로 들어가 마른 풀을 이리저리 헤쳐 잠자리를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네 활개를 쭉 뻗고 누워보니 허허 참말로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잠자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람 발자란 참 묘한 것이로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잠자리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야. 김삿갓은 마치 제강이라도 된 듯한 기분으로 눈을 감았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어느새 날은 환히 밝아 있었지요. 김삿갓은 연자 방앗간 광 속에서 잤던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부랴부랴 옷을 주술러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반을 얻어먹으러 주인을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렀지요. 김삿갓은 마당 근처를 서성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오별감댁 대문이 열리더니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손에 구슬을 쥐고 아장아장 걸어 나왔지요. 김삿갓은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너는 이 댁의 아이냐? 그러나 어린아이는 묻는 말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구슬을 이리저리 던지며 혼자 놀다가는 벼랑간 울상이 되어 소리를 쳤습니다. 내 구슬이 어디 갔어? 그러고는 그대로 대문 안으로 달려들어가 버렸지요. 김삿갓은 아이의 잃어버린 구슬을 찾아주려 땅바닥을 이리저리 살피며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구슬은 눈에 띄지 않았지요. 마당에서 찾다 못해 멀리 시궁창 근처까지 가보니 그제야 문제의 구슬이 시궁창 변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옥관자인 듯 싶은 제법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구슬을 주우려 다가가려는 순간 마침 시궁창에서 먹이를 차고 있던 오리떼 가운데 청둥오리 한 놈이 그 구슬을 냉큼 집어삼켜버렸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귀한 보물을 오리란 놈이 삼켜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김삿갓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마침 오별감댁 대문이 부산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17이나 18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아까 그 어린아이를 안고 나오더니 김삿갓이 노려보며 말했지요. 네가 가지고 놀던 옷관자를 저 아저씨가 훔쳤단 말이지? 어린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삿갓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해 보였습니다. 응, 저 아저씨야.
난데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된 김삿갓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어린아이의 말만을 곧이곧대로 믿고 김삿갓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그를 도둑으로 몰아붙였지요. 여보시오, 이 아이가 가지고 놀던 옷관자를 왜 훔쳤소? 그 옷관자는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 내려온 기물이오. 옥을 보지 않으려거든 어서 내놓으시오. 허허, 젊은이는 성미가 어찌나 급한지 자초지종을 묻는 말 한마디 없이 처음부터 협박하듯 김삿갓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옷관자를 청둥오리가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젊은이의 성미로 보아 그 말을 듣는 즉시 오리의 배를 갈라 속을 보자고 나설 것이 뻔히 눈에 보였지요. 허허, 아니다. 귀한 옥 하나 때문에 청둥오리의 목숨을 빼앗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몇 시간이 지나면 그 구슬은 배설물과 함께 나올 터이니 그때까지는 차라리 내가 도둑의 누명을 쓰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김삿갓은 젊은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맞소,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던 옷관자는 내가 훔쳤소이다. 허나 몇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돌려드릴 것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그러자 젊은이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듯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뭐라고?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당장 내놓지는 못할 망정 무슨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냐? 그는 곧바로 하인배들을 불러 세우며 김삿갓을 결박하라 명하였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범강장달 같은 하인 4대씩 밧줄을 들고 몰려와 곡직을 가릴 것 없이 김삿갓의 몸을 묶어버렸지요. 김삿갓은 꼼짝없이 결박을 당한 채 땅바닥에 끌려 앉으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대뇌었습니다. 오별감은 부처님처럼 그렇게 인자한 어른이었거늘 이 젊은이가 그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하여 조상을 닮지 않고 이리도 성미가 사나운가 말이야. 젊은이는 결박된 김삿갓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호통을 쳤습니다. 아직도 네가 훔친 옷관자를 내놓지 못하겠느냐? 허허, 그러자 김삿갓은 고개를 들어 젊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옷관자를 내가 훔친 것은 사실이요. 허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저녁 때에나 돌려드리겠다고 하였거늘 어찌 성미가 이리도 급하시오? 그 말에 젊은이는 더욱 격노한 기색이었습니다. 이놈아!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당장 주인에게 돌려줄 일이지 저녁 때에야 내놓겠다는 말이 어디 말이 되는 소리냐? 젊은이는 그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 하인배들을 둘러보며 말하였습니다. 이놈이 옷관자를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놈의 전신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명령이 그렇게 떨어지자 하인들은 곧장 달려들어 김삿갓의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속옷까지 남김없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김삿갓의 몸에서는 옷관자가 나올 리가 없었지요. 젊은이는 얼굴빛이 불그락 변하더니 다시 하인들을 향해 칼날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놈을 이렇게 다루다가는 오히려 큰일이 나겠다. 고문이라도 하기 전엔 솔직히 보이지 않을 놈이니 포도청으로 끌고 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주리를 틀어주게 하여라. 그리고는 결박된 김삿갓을 굽어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고의 사또는 우리 집안 어른이시다. 네 놈이 포도청으로 끌려가면 살아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말거라. 호호, 포도청으로 끌려가면 무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김사과 또한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죄 없는 청둥오리를 죽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몇 시간만 지나면 만사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자기만 포도청으로 끌려가 버리면 청둥오리는 그대로 남고 옥관자는 끝내 찾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김삿갓은 젊은이를 향해 입을 열었지요. 나에게는 공범자가 있어. 나를 포도청으로 끌고 가려거든 그 공범자도 함께 데려가 주시오. 아이고야, 이건 또 무슨 소린지.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뭐라? 니놈에게 공범자가 있다고? 아니,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김삿갓은 시궁창에서 놀고 있는 청둥오리를 가리키며 차분히 말하였습니다. 내 공범자는 저기 있는 저 청둥오리요. 그러니 옥관자를 꼭 찾고 싶거든. 저 오리도 나와 함께 포도청으로 데려가 주시오. 우리 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옥관자는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다는데 한동안 김삿갓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이놈이 미친놈 아니야? 아니, 네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찌 청둥오리가 너와 공범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허허, 그러나 김삿갓은 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는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었지요. 말이 되고 안 되고는 재판을 받아보아야 알 일이 아니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청둥오리가 나와 공범인 것만은 분명하오. 나를 포도청으로 데려가려거든 저 청둥오리도 반드시 함께 데려가 주시오. 나만 끌고 가서는 옥관자를 절대로 찾지 못하게 되오. 젊은이가 만일 조금이라도 총명한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 말이 나왔을 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바가 있었을 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관자를 찾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그 말에 속뜻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니놈의 말은 미친놈의 횡설수설 같아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어쨌든 청둥오리가 네 공범자라 하니 그놈도 함께 묶어 끌고 가도록 하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청둥오리를 당장 잡아 두 다리를 묶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김삿갓은 결박을 진 몸으로 다리 묶인 청둥오리와 나란히 사또가 있는 읍내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길을 가는 동안 하인들 가운데 몇은 김삿갓을 가엾게 여긴 나머지 은근히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이보시오. 회양골 사또르는 오별감님의 조카 사위로 당신이 동헌으로 끌려가면 목숨이 무사하기 어려울 터이니 지금이라도 옥관자를 선선히 내놓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조용히 풀어 돌려보내주리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옥관자를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지요. 신안 마을에서 회양 읍내까지는 30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일행이 동헌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한낮이 지나 있었지요. 젊은이는 김삿갓과 청둥오리를 형리들에게 넘겨
동헌마당에 꿇어앉혀 두고는 관 안으로 들어가 사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사또가 이 방에 안동을 받으며 동헌 대정에 덩실하니 올라앉았지요. 그리고 김삿갓을 내려다보며 아유 다짜고짜 서슬이 푸르게 호통을 쳤습니다. 오리와 공모하여 오별간댁의 오간자를 훔쳤다는 놈이 바로 네 놈이냐? 허허, 오별간댁 하인들의 귀띔에 따르면은 회양 군수 이 범호는 오별감의 조카 사위라 하였습니다. 그런 연고로 처가 쪽에서 부탁을 단단히 받았는지 사또는 처음부터 조금의 여지 없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김삿갓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타격감 제로였지요. 그저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정중히 수그려 보이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별감댁 자제분이 저를 다짜고짜 도둑으로 몰아붙이기에 저는 오리와 공모하여 옥관자를 훔쳤노라고 그리 대답했던 것이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 이놈이 미친놈 아니야? 니놈이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로구나. 오리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 아니냐. 옥관자를 오리와 공모하여 훔쳤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그러나 김삿갓의 태도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자약한 얼굴로 답하였지요. 제가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이놈아, 니놈이 사도를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 감히 기다리라 말라 하느냐. 김삿갓은 다시 한번 공손히 몸을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찌 감히 사또 어른을 우롱하겠사옵니까? 다만 앞으로 두어 시간만 더 기다리시면 저 청둥오리가 오별감댁 옥관자를 반드시 돌려드릴 것이옵니다. 그러자 회양군수 이범호는 평소 머리가 민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인지라 김삿갓의 말 속에서 무언가 암시를 느낀 듯 잠시 고개를 기웃거리다 문득 얼굴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옥관자를 오리가 돌려준다니? 그렇다면 오리란 놈이 옥관자를 삼켜 먹었고 두어 시간이 지나면 똥으로 배설해 놓을 것이라는 말이냐? 사또가 그렇게 묻는 바로 그 순간 다리가 묶인 채 동헌마당에서 푸드덕거리던 총둥오리가 벼랑간 몸을 움츠리더니 똥과 함께 옥관자를 툭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삿갓은 그 광경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사또 어른, 더 기다리실 것도 없사옵니다. 지금 막 오리가 옥관자를 배설해 놓았습니다. 사또는 즉시 형리에게 명하였습니다. 똥에 섞여 나온 그 옥관자를 깨끗이 씻어 올리도록 하라. 형리가 옥관자를 씻어 올리자 사또는 손수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오별감댁의 옥관자였습니다. 이에 사또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잃었던 물건을 찾았으니 저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도록 하라. 형리에게 그렇게 명한 뒤 이번에는 김삿갓을 향해 직접 물었습니다. 아니, 옥관자를 오리가 삼켜 먹은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는 어찌하여 스스로 도둑이라 자처하고 그 누명을 뒤집어 썼던 것이냐. 김삿갓은 결박이 풀리자 몸을 가볍게 덜고 일어나 사또를 우러러 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저 청둥오리가 옥관자를 삼켜버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헌데 옥관자를 찾으려는 젊은 양반의 성미가 너무도 조급해 보였기에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면 당장 오리의 배를 갈라 옥관자를 꺼내려 할 것이 분명하였사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도둑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나섰던 것이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한 듯 탄성을 내지르며 김삿갓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지요. 옳다. 오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대가 스스로 죄를 뒤집어 썼다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로구나. 아이, 그대는 어찌 이리도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냐? 아니, 그런데 갑자기 말끝을 흐린 회양 군수는 김삿갓을 더욱 빤히 쳐다보더니 아니 느닷없이 김삿갓의 손을 덥석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이 선생은 김삿갓 선생이 아니시옵니까? 김삿갓은 짐짓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사갓 선생이라니요. 보시다시피 저는 사갓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기는 하나 사또 어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생이라 불릴 사람은 못 되옵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건 아니신지. 그러나 내숭을 떤다고 이 범호가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선생께서 아무리 정체를 숨기시려 해도 저만은 못 속이십니다. 선생께서 영월 고을 백일장에서 장원급제를 하셨을 때 저는 차석으로 급제했던 이 범호라 하는 사람이옵니다. 사또가 이렇게 나오자 김삿갓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오? 이거 참 반갑소이다. 이 범호는 반색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였고 얼마 전 회양 군수로 제수되어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선생께서 이후로 세상을 버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가셨다는 소문만 들었지 이렇게 여기서 뵙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월에서 백일장을 함께 본 분이 회양 군수가 되셨다니 진심으로 기쁘오이다. 이 범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본심을 드러냈지요. 이 고을에서 선생을 뵙게 된 이상 저로서는 선생과 그냥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을 것 같사옵니다. 노독도 부실 겸 단 며칠만이라도 부디 제 고을에서 쉬어 가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김삿갓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사갓을 다시 고쳐 쓰며 이렇게 말했지요. 사또 어른의 후인은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허나 나는 오라 하는 데는 없어도 가야 할 길이 바쁜 몸이니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이 범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께서는 무슨 말씀이옵니까? 제가 아직 풋나기 사또라 민정에도 더욱 어두운 편이니 며칠만 묵어가시며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꼭 들려주십시오. 그리고는 김삿갓을 놓아줄 생각 없이 더욱 힘주어 붙잡았습니다. 회양 고을에서 금강산까지는 200여리 남짓에 불과하였지요. 김삿갓은 여기까지 와서 다시 늑장을 부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양 군수는 옷소매를 부여잡고 늘어지며 한사코 보내려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께서 금강산에 들어가시는 것을 잠시 미루신다 한들 금강산이 어디 달아나겠사옵니까?
이왕 지나시는 길이니 부디 제 관내에서 미거한 저를 위해 치도에 관한 선지식을 하교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러자 본디 인정에 약한 성품을 가진 김삿갓은 이 범호의 이토록 간곡한 청을 끝내 미쳐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며칠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사또 어른의 말씀이 그토록 간곡하시니 그러면 며칠 동안 술이나 얻어먹다가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범호는 크게 기뻐하여 김삿갓을 관사로 데려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김삿갓을 직사대하듯 극진히 모시며 회양고을의 민정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들려주었지요. 사실 지금 회양고을에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소송 사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집 마누라의 말에 따르면 집에 불이 나 남편이 그 안에서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친척들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남편을 죽인 뒤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 집에 불을 놓아 시체를 태워버린 것이 분명하다며 사또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고소를 제기해온 것이었지요. 김삿갓은 사건의 내막을 모두 들은 뒤 사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또의 심증은 어느 쪽에 더 기울어 계시옵니까? 사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염탐꾼들을 풀어 그 여인의 행적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부부는 평소 금실이 몹시 나빴다고 하옵니다. 게다가 여인의 성품이 간악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인이 남편을 살해한 뒤 계획적으로 집에 불을 놓아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옵니다.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허, 사또께서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시고 그와 같은 심증을 굳히셨다면 이 사건 본부 살해의 방화를 겸한 중죄 사건임이 틀림없을 듯하옵니다. 그런데 최후의 판결을 내리려면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증거가 전혀 없어 지금 몹시 고민하고 있사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고민이시라고요? 아니 왜? 선생께서는 무슨 확고한 증거라도 이미 발견하신 것이옵니까? 아니 사또께서 찾아내지 못한 증거를 제가 어찌 찾아낼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증거가 없다면 확실한 증거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이런 사건은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옵니다. 아니, 증거가 없으면 확실한 증거를 일부러 만들어야 한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불에 타 죽었다는 그 사람을 이미 매장해버린 것은 아니옵니까? 아니옵니다. 죽은 이의 친척들이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매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시체는 아직 그대로 보존하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정말로 불에 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죽은 뒤에 시체가 불에 탄 것인지 시체를 살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정령입니까? 타살인지 화재로 인한 사망인지를 시체를 조사해보면 곧바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물론이옵니다. 사또 어른께 어찌 거짓말을 제가 올리겠사옵니까? 사또는 김삿갓 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간절히 청했습니다. 선생, 시체를 조사하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 비방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건은 제가 사또로 부임한 뒤 처음 맡은 재판이옵니다.
이 일만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면 저는 단숨에 명관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허허,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사또 어른을 명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비방을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농담을 던진 뒤 사또의 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 무엇인가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무릎을 탁 치며 크게 감탄하였지요. 아하, 아유, 과연 듣고 보니 그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형님들에게 시체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또는 그렇게 말하며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였죠. 그때 김삿갓이 급히 사또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시체는 마땅히 공개된 자리에서 만인환시하에 검사해야 하옵니다만 그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하나 있사옵니다. 너무 서두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또는 문턱을 넘으려다 말고 다시 자리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시체를 검증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오? 김삿갓은 차분히 대답했지요. 남편을 죽인 뒤 불을 놓아 죄를 덮으려 할 만큼 지능적인 여자라면 재판은 반드시 공개 재판으로 하고 시체 검증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다는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을 섣불리 서두르신다면 사또께서 도리어 백성들의 큰 원성을 사게 되실 것이옵니다. 사또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지요. 아니, 재판을 서두르면 내가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된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였습니다. 예, 사람이란 본디 약자를 동정하게 마련이옵니다. 그러므로 공개 재판 자리에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이지 않고 여인을 덮어놓고 중죄로 단정해버리면 방청객들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또의 처사를 가혹하다 나무라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시체를 검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김삿갓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차례로 밟은 뒤에 방청객들의 동의를 얻어 마지막 판결을 내리도록 하라고 사또에게 자상히 일러주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선생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든 절차를 갖추어 공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사또는 문제의 여인을 동헌마당으로 끌어내 꿇어 앉혀 놓았습니다. 공개 재판을 한다는 방이 미리 붙어 있었으므로 동헌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그 방청객들 속에 김삿갓이 끼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죄수의 옆에는 난데없이 돼지 2마리가 사람처럼 결박을 당한 채 꿀꿀거리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청객들은 뜻밖의 광경에 제각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아이, 저 돼지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기 끌려온 거야? 아이, 설마 돼지도 서방을 죽이고 재판을 받는 건가? 아이, 그 참 설마 그럴 일이야 있겠어? 돼지가 죄수를 한 뒤 저렇게 끌고 올 리가 있겠냔 말이야. 아이, 그러면 저 돼지는 왜 저기 끌려와 있는 거지? 돼지가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지요. 사또는
동헌 마루 위에 앉아 여죄수를 굽어보며 엄숙하게 문초를 시작하였습니다. 듣거라. 너는 본서방을 살해한 뒤 불에 태워 없앤 것이 분명하거늘 아직도 네 죄를 자백하지 않겠느냐? 여죄수는 사또를 올려다보며 분노가 가득 찬 어조로 항변하였습니다. 사또께서는 어찌하여 아무 죄도 없는 저를 이처럼 살인범으로 몰아붙이시옵니까? 아내가 남편을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또께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만하니께 물어보시면 금세 아실 것이옵니다. 허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사또의 아내까지 입에 올리는 그 말은 실로 악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청객들은 그 말을 듣고는 도리어 여인을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얼마나 억울하면 사또의 마누라까지 들먹이겠어. 증거도 없이 저 여인을 본부 살해범으로 몰아세운다는 거는 아무래도 사또가 너무한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정말로 남편을 죽인 여자라면 어찌 저리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겠어. 내가 보기에도 좀 사또가 심하신 것 같아. 사또는 방청석의 기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문초를 이어갔습니다. 네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다 한들 본부를 살해한 죄인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을 네가 어찌 끝내 부정하겠느냐? 그러자 여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받아쳤지요. 사또께서 무슨 근거로 셋내를 살인범으로 몰아세우시는 것이옵니까? 죄가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또라 하여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법이 아니옵니까? 여인은 길길이 날뛰며 정면으로 맞서는 기세였습니다. 사또는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여인을 굽어보며 다시 말하였지요. 네 말이 옳다. 만약 네가 남편을 죽인 뒤 불에 태워 없앤 증거를 눈앞에 보여주기만 한다면 네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그러자 여인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입니다. 쇠내가 남편을 죽여 불에 태워버린 증거가 있다면 어찌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그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거늘 어찌 그런 증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은 끝까지 당당하게 버티고 나왔습니다. 그럴수록 방청객들의 마음은 점점 더 여인 쪽으로 기울어갔지요. 네가 증거가 없는 줄 알고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구나. 허나 노자께서 하늘의 그물은 아무리 성긴 듯 보일지라도 죄인을 빠져나가게 두는 법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네가 아무리 간지가 뛰어나다 한들 죄를 면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여죄수는 그럴수록 기세를 더욱 올렸습니다. 사또께서는 여러 말씀마시고 속히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폭정이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하. 아이, 그렇잖아도 네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줄 알고 반증이 될 만한 물건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는 방청객들을 둘러보며 우렁차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은 것과 이미 죽은 뒤 시체가 불에 탄 것은 시체를 검사해 보면 대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하옵니다. 사또의 그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아 방청객들은 이제히 술렁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때 방청객 가운데 늙은이 하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사도 어른,
살아 불에 타 죽은 시체나 죽고 나서 불에 탄 시체나 모두 시체이기는 마찬가지 아니옵니까? 그런데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옵니까? 사또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차분히 대답했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을 경우에는 입안에 재가 가득 쌓이게 되어,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이 불에 탔을 경우에는 입안이 깨끗한 법이요. 둘 다 시체이기는 마찬가지나 입안이 어찌하여 그렇게 다른지는 구태여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오. 사또의 설명을 듣고 몇몇 방청객들은 그 뜻을 곧장 알아차린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방청객들은 아직도 이유를 선뜻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었지요. 이에 사또는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을 때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쉬었을 것이니 입안으로 재가 들어갔을 것이 아니겠소.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이 불에 탈 경우에는 몸은 비록 불에 타고 있어도 호흡을 하지 않으니 입안이 깨끗할 수밖에 없지 않겠소? 허허, 방청객들은 그제야 사또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모두들 탐복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아이고, 새로 부임해온 사또는 그런 일까지 소상히 알고 있는 걸 보니 귀신 같은 양반이로군 그래. 어휴, 왜 안 그렇겠소? 그런 이치를 알고 계신 걸 보면 우리 고위 사또는 보통 지혜로운 분이 아니신 게 틀림없어. 허나 정말로 살아서 불에 타 죽은 사람과 죽고 나서 불에 탄 사람의 입안이 그렇게까지 다르단 말이오? 방청객들은 사또의 지혜로움을 칭송하면서도 아직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눈치를 읽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직접 실험을 보이겠소. 보시오. 지금 이 자리에 돼지 2마리를 묶어 놓았소. 이 2마리는 모두 살아있는 돼지요. 그러니 실험을 위해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자리에서 먼저 죽인 뒤 불에 태워 보겠소. 그리하여 2마리의 시체 입안을 살펴본다면 그 상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똑똑히 알게 될 것이요. 방청객들은 사또의 용이 주도한 저 사이에 또 한 번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방법은 김삿갓이 미리 사또에게 귀띔해 준 일이었지요. 그리하여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마리의 살아있는 돼지와 또 한 마리의 죽은 돼지를 불에 태워보는 아주 거창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죄수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돼지와 죽은 돼지를 불에 태워보는 것은 네 죄가 있고 없음을 가려내기 위한 실험이니 너는 똑똑히 보아두어라. 여인은 이미 기가 죽은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장작불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2마리의 돼지가 완전히 불에 타고 나자 사또는 방청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돼지와 죽은 돼지를 눈앞에서 직접 태워보았소. 그러니 방청객들 가운데 누군가 나와 2마리의 돼지 입안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시오.
그 말에 2-3명의 방청객이 앞으로 나서 돼지의 입안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허허, 과연 사또의 말대로 살아서 불에 타 죽은 돼지의 입안에는 제가 시커멓게 가득 쌓여 있었으나 죽은 뒤 불에 탄 돼지의 입안에는 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사또 어른은 귀신 같은 분이시오. 어떻게 저런 일까지 알고 계셨을까? 방청객들은 사또의 지혜로움에 모두들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동헌마루에 앉아 방청객들을 굽어보며 다시 말했지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돼지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봄으로써 살아서 불에 타 죽은 돼지와 죽은 뒤에 불에 탄 돼지는 입안의 상태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하셨을 것이오. 이 점에 대하여 아직도 의혹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자 방청객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사또르는 귀신 같은 어른이시옵니다. 그러자 이 봄호는 그 칭송을 가볍게 받아 넘기며 말했습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뿐이오. 그리고는 다시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요. 이미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이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의 시체를 검사해 보기로 하겠소. 만약 시체의 입안에 재가 쌓여 있다면 그는 단순히 불에 타 죽은 것임이 분명하니 그 경우에는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겠소. 그러나 시체의 입안이 깨끗하다면 이 여인은 남편을 먼저 죽인 뒤 불을 놓아 시체를 태운 것이 분명하니 그때엔 살인죄와 방화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오. 사또가 그처럼 준엄한 선포를 내리자 방청석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손으로 서방을 죽여 불에 태웠을까? 허나 사또가 저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걸 보면 무언가 있는 게 틀림없지 않겠어? 이제 시체를 검사한다니 결과가 곧 드러나겠지. 이윽고 형리들이 시체를 동헌마당 한가운데로 드러내어 놓았습니다. 사또는 죄수를 굽어보며 말하였지요. 죄수는 듣거라. 이제부터 시체를 검증하여 내게 죄가 있고 없음을 명백히 가려내겠다. 거듭 말하거니와 만약 시체의 입안에 재가 쌓여 있다면 네 남편은 불에 타 죽은 것이 분명하니 그때에는 너를 이 자리에서 무죄 방면하겠다. 그러나 시체의 입안이 깨끗하다면 너는 남편을 죽인 뒤 불에 태워 없앤 것이 분명하니 그 경우에는 본부 살해 및 방화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형리들에게 시체의 입안을 조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형리들이 몰려와 시체의 입을 벌리자 방청객들의 시선은 이제히 그 입 안으로 쏠렸지요. 여인의 죄가 있고 없음을 가릴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여자라 해도 설마 제 서방을 죽이기야 했을까? 아직도 여인을 동정하는 사람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입을 벌려보니 시체의 입안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입처럼 깨끗하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방청객들의 분노가 일제히 폭발하였죠. 아니, 입안이 저렇게 깨끗하다면 저 여인의 손에 죽은 게 틀림없지 않은가? 세상에 지 서방을 죽여 불에 태우는 계집이 어디 있단 말이야? 사또 또한 더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죄수를 다그쳐 물었습니다. 죄수는 듣거라. 네가 남편을 죽여 불에 태워버린 증거가 이처럼 분명한데 아직도 자백하지 않겠느냐? 죄수는 더는 무죄를 고집할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벼랑간 땅에 엎드려
말없이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죽일련 살릴련 하고 거친 욕설을 퍼부었지요. 그러자 사또는 엄정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최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런 계집년은 꼴도 보기 싫다. 저년을 당장 끌어내어 처단해버려라. 회양 군수 이범호가 백성들로부터 청구에 없는 명관이라는 칭송을 듣게 된 것은 모두가 김삿갓의 덕분이었음은 굳이 새삼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최후의 판결을 내리고 관사로 돌아온 이범호를 김삿갓은 이미 먼저 돌아와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사또께서 오늘은 명판결을 내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범호는 김삿갓 앞에 나아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아휴, 제가 백성들로부터 이토록 과분한 칭송을 듣게 된 것은 오로지 선생의 덕분이옵니다. 선생이 아니 계셨더라면 제가 이 사건을 어찌 처리했을지 생각만 해도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옵니다. 그렇게 이범호는 김삿갓을 어떻게든 오래 붙잡아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동헌에서 퇴청한 이범호는 김삿갓과 마주 앉아 술을 나누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사또의 안색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김삿갓이 이를 눈치채고 물었지요. 사또께서 오늘은 기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골치 아픈 일이 생기셨는지요? 그러자 이범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오늘도 골치 아픈 소송 사건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그 흑백을 가려주는 것이 목민관의 본분이 아니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오늘 사건은 참으로 아리송하였습니다. 아리송하다니요? 어떤 사건이기에 그러하옵니까? 김삿갓은 호기심을 숨기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이범호는 술을 한 잔 권하며 이야기를 이었지요. 오늘의 재판은 내용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사건이옵니다. 두매 산골에 사는 촌부 두 사람이 황소 한 마리를 두고 서로 자기 소라 우기다 마침내 저에게 흑백을 가려달라며 소를 끌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둘 중 하나는 틀림없이 멀쩡한 도둑놈이 터인데 저로서는 두 사람 모두 처음 보는 자들이라 누가 소 주인이고 누가 도둑놈이지 도무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삿갓은 잠시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소리를 크게 내어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 아이 그야말로 알쏭달쏭한 사건이로군요. 그래서 판결은 어찌 내리셨습니까? 이범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소 임재와 도둑놈을 구별조차 못하면서 어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부득이 판결은 내일로 미루고 소만 관아에 억류해 둔 채 사람들은 내일 다시 오라고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김삿갓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누군지를 몰라 판결을 미루셨다 하셨는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사실이 절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신 겁니까? 아이,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로 사람을 보내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도 같아 조금 전에 염탐꾼을 보내놓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돌아올 것입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자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허허, 염탐꾼을 보내셨다 하나 그 사람은 아무 소득도 없이 헛수고만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범호는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들렸는지 얼굴에 당혹한 빛이
뛰었지요. 아니,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돌아온다니요. 선생께서는 어찌 그런 일을 미리 아시옵니까? 김삿갓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아니 생각해 보시오. 만약 증인이 있을 정도였다면 어떤 미친놈이 남의 소를 자기 소라고 우겨대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소의 진짜 임자는 이웃 하나 없는 깊은 산골에서 홀로 살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허허, 그렇다면 선생, 이 일을 어찌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김삿갓은 삥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영리할 때도 있는 법이옵니다. 이번 사건만은 사또께서 직접 판결을 내리시기보다 소에게 판결을 맡겨버리는 편이 훨씬 현명할 듯 싶습니다. 아이고야, 재판을 소에게 맡기라는 말에 이 범호는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아니, 재판을 소에게 맡긴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사또 어른의 재판권을 소에게 넘겨주라는 말씀이지요. 권한을 빼앗긴 것 같아 몹시 섭섭하신 모양입니다. 그려? 하하하하.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말도 못하는 소가 어찌 재판을 한단 말씀이요? 아니 말은 못해도 판결만 바르게 내리면 될 것이 아니옵니까?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흑백을 명백히 가려줄 능력을 지닌 자가 오직 소뿐이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래 주시오. 어서 말해 주시오. 예, 소는 귀가 본능이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강한 짐승이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놓아주기만 하면 소는 틀림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옵니다. 소가 어느 집으로 돌아가는지만 보면 누가 소 임자이고 누가 도둑놈인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옵니다. 아이고, 과연 너무도 절묘한 방법이시옵니다. 이 범호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도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나는 왜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 같은 둔재는 애당초 사또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러자 김삿갓은 삥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정을 베풀고자 지나치게 마음을 졸이면 도리어 판단의 냉정함을 잃기 쉽습니다. 그 점만은 부디 유념하셔야 하옵니다. 귀한 충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 말씀을 각별히 새겨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범호는 백성들로부터 명관이라는 칭송을 듣고 난 뒤부터 김삿갓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아보내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래, 날마다 향기로운 술과 기름진 안주를 마련하여 김삿갓의 환심을 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허나 김삿갓은 그러면 그럴수록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날로 간절해졌습니다. 그래, 정식으로 작별을 고한다면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터이니 아무 말 없이 슬쩍 떠나버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김삿갓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 범호가 불쑥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께서 심심하실 듯하여 이제부터 재판 구경이나 하시지요. 오늘은 꽤 흥미로운 재판이 있을 예정이옵니다. 김삿갓은 사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흥미로운 재판이라 하심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이 범호가 대답했지요. 재판이 그동안 많이 밀려 오늘은 여러 건을 처리해야 할 형편이옵니다.
그 중에는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고발당한 사건도 하나 있사옵니다. 그 사건은 꽤 흥미로울 듯하니 선생께서는 제 옆에 앉아 구경을 하시다가 혹 제가 판결을 그르칠 듯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컨대 동헌에 나와 재판을 구경하다가 사또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언을 해달라는 뜻이었지요. 김삿갓은 남의 재판에 관여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정을 거절하기가 난처하여 두말 없이 그를 따라 동헌으로 나왔습니다. 이윽고 사또는 동헌 마루에 덩실하니 올라앉아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고발당해 끌려온 여인을 굽어보며 준엄한 어조로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죄수는 듣거라. 너는 어엿한 남편이 있는 몸으로 남편의 눈을 속이며 외간 남자와 통정을 계속해 왔다 들었다. 우리 사회에는 삼강오륜이 뚜렷하거늘 유부녀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보통 죄수라면 사또 앞에 끌려 나오는 순간 겁에 질려 몸을 떨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찌 생겨먹은 계집인지 몸을 떨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사내가 하나 웅크리고 서 있었는데 몸을 떨고 있는 쪽은 죄수가 아니라 도리어 그 남편이었지요. 김삿갓은 저 계집이 어찌 저리도 당돌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죄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과연 사내들의 욕심을 살 만큼 눈에 띄게 아름다운 계집이었지요. 계집이 예쁘게 생기면 얼굴값을 한다더니 저 계집이야말로 그런 부류인가 보구나. 여인은 사또의 문초를 아랑곳 타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또는 분노가 치밀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죠. 네 죄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 그제야 여인은 천천히 얼굴을 들고 사또를 알뜰히 바라보며 앙큼하기 짝이 없는 말투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소첩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허나 남편을 속여가며 정을 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사옵니다. 소첩의 행실을 남편은 이미 모두 알고 있었으니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너무도 방자한 항변에 김삿갓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토록 앙큼한 계집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사또 역시 기가 막혔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번에는 남편 되는 자를 향해 물었지요.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허락을 받아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사나이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집사람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 온 사실을 소인도 알고 있기는 하옵니다. 허나 그러한 행실을 허락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또는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이 애끼 이 못난 놈아. 여편 내가 바람을 피우면 가랑이를 찢어 놓을 일이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계집 하나도 휘어잡지 못하는 주제에 관가의 고발은 왜 들고 왔느냐. 사나이는 동몸을 움츠리며 처량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또 전에 호소를 하게 된 것이옵니다. 부디 사또 어른께서 소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굽어 살피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허허, 참 말만 들어도 기운이 빠지고 처량하기 짝없는 호소였습니다. 세상에, 엄처시하가 많다는 말은 들어왔으나 이토록 기가 눌린 사내가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지요. 죄수는 듣거라. 방금 네 남편의 말에서도 분명해졌거늘. 그는 네가 외간 남자와 통정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지 않느냐. 남편의 허락도 없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니 너는 아직도 네 죄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사또 전에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아니, 뭐가? 뭘 여쭙고 싶다는 것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당황한 사또가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자 여인은 요망하기 이를 데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첩은 제 몸에 달린 것을 제 뜻대로 썼을 뿐이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는 어찌하여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옵니까? 소첩은 사또 어른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사옵니다. 허허, 그 말에 사또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계집아, 그것은 네 남편의 소유물이지 어찌 네 물건이란 말이냐. 사또와 죄수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허허,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사또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그 계집은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또를 올려다보며 바락바락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지요. 그러자 김삿갓은 이 광경이 몹시도 흥미로워 웃음을 꾹 삼킨 채 사또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토록 말재주를 부리며 호들갑을 떠는 계집에게는 이쪽에서도 말로써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을 터였지요. 그러나 김삿갓은 과연 사또가 어떤 수로 이 난국을 풀어낼지 그 수완이 몹시도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또 이 범호는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동헌마당만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는지 손을 번쩍 들어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우렁찬 소리로 외쳤지요. 여봐라, 너는 얼굴을 들어 저기 기어가는 짐승을 보아라. 저게 무슨 짐승이냐?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쥐 한 마리가 마당 한복판을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짐승은 쥐가 아니옵니까? 그렇다. 저 짐승은 네 말대로 틀림없는 쥐로다. 사또는 그 대답을 단단히 못 박아두고는 손을 내저으며 위쉬하고 쥐를 쫓아 보였습니다. 그러자 쥐란 놈은 깜짝 놀라 제 구멍으로 화살처럼 쏜살같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본 사또가 다시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쥐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쥐구멍으로 들어갔사옵니다. 쥐구멍이라니? 쥐구멍이란 어떤 구멍을 말하는 것이냐? 사또님도 참 쥐가 들락날락하니 쥐구멍이라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사또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옳지, 네가 이제야 바른 말을 하는구나. 쥐가 드나드는 구멍을 쥐구멍이라 하듯 네 남편만이 드나들 수 있는 그 물건은 비록 네 몸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네 물건이 아니고 네 남편의 물건이 아니겠느냐. 내 말을 이제야 알아듣겠느냐. 아이고야, 계집은 자기 말에 스스로 걸려들어 입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최후의 판결을 내렸지요. 저 계집은 어엿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제 마음대로 피웠으니 파륜지주애를 범했음이 분명하다.
저 계집을 당장 끌어내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곤장 30대를 쳐서 놓아보내라. 허허, 그야말로 서리빨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김삿갓은 가슴에 치밀어 오르던 채증이 한꺼번에 뚫려버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며 사또의 귀에 속삭였지요. 사또어른, 이번 재판은 참으로 명판결이셨습니다. 사또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이 날로 더 자자해질 것이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여럿 남아있소. 선생은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오. 그러자 김삿갓은 더 이상 어릿광대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아 사또의 귀에 바짝 다가가서 더욱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속이 좋지 않아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이나 쐬고 돌아와야겠습니다. 김삿갓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동헌을 빠져나오자마자 불이 나게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관사에 두고 온 보따리를 챙겨 슬쩍 떠날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짐을 둘러매고 관사를 나서려니 달포 동안이나 융숭한 대접을 받아온 터라 고별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작별 인사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제사의 한 구조를 바람벽에 휘갈겨 놓았습니다. 즐거움은 새 벗을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슬픔은 친구와 이별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도다. 새 벗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되 이 새로운 이별보다 더 큰 슬픔 또한 없느니라. 그렇게 그 몇 자로 고별을 대신하고 밖으로 나서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산천 초목이 새삼 반갑게 그를 맞아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김삿갓은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 그 무엇보다도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봄은 깊어 산속마다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정신없이 꽃을 바라보며 걷다 보니 문득 박준원의 간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일 때 빛깔을 보나 나는 홀로 향기마저 좋아하노라. 좋은 향기 하늘과 땅에 가득하니 나 또한 그 가운데 한 포기의 꽃이로다. 그 순간 김삿갓은 비로소 다시 자기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의가 말의 힘이나 거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억울함을 외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교묘한 말재주나 감정에 휘둘리면 오히려 올바른 판단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된 판결이란 힘이나 권위가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살피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겠죠. 결국 이 이야기는 명관이란 재판을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치와 분별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설득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